안녕하세요. 디바 도도입니다. 때는 2011년 10월 11일 오전 6시. 일본 시간 오츠시의 한 맨션에서 아들과 아내를 둔 중년 남성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오전 7시, 남성은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50분이 지나고 나서 남성은 문득 집에 빵봉지를 열어놓고 나온 게 생각났고 다시 집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알겠어, 묶어놓게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 통화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20분 맨션 관리인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게 됩니다. 어디선가 쿵 하는 굉음이 울렸는데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곧이어 관리인은 이곳저곳 순찰을 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맨션 놀이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책으로 봐선 10대 소년으로 보였던 거예요. 쓰러져 있던 아이는 13살의 혼다 히로키. 불과 10분 전 아빠와 통화를 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히로키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전 9시 3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맨션 14층 꼭대기 측에서 히로키의 가방이 발견되었고 유서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겨우 13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소년.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곧 다가올 생일 선물은 뭘 받고 싶은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어요. 몇 분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아빠와 통화를 했던 아들이었어요. 유가족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선 히로키 군은 집에서 100m 거리에 있던 오스 시립 황자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성격이 밝은 편이었고 반에서는 소위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습니다. 유가족은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가정 간의 불안은 아니었으니 원인은 학교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사건 직후 유가족 요청으로 황자산 중학교 전교생 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학교 생활 문제 없음. 오히려 학교 측은 혹시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으로 죽음의 이유라도 알아내기 위해 11월 학교 측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요청했고 이때 새로운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학교 교장이 직접 말하길 히로키 군이 생전 동급생에게 구타를 당하고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을 겪어왔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도 학교는 괴롭힘과 자살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다 이 사건은 사망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2년 7월 6일 드디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인 후지TV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부터였어요. 그것은 바로 히로키 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는데 살아생전 아이가 학교에서 참혹하고 끔찍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은 이미 작년 10월 1차 전교생 설문조사에서 파악이 되었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학교와 오츠시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해온 것이었죠. 당시 설문조사 결과 히로키 군이 폭력을 당했다는 아이들의 증언은 무려 138건, 그중엔 화장실에서 맞는 걸 봤다, 복도에서 배가 걷어차였다, 끈으로 목을 졸렸다 같은 아주 상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폭언에 대한 제보는 173건, 이 외에도 죽은 벌레를 먹였다, 얼굴에 낙서를 했다는 증언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유가족에게는 숨긴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드디어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 열도에서는 분노가 치밀었고 학교를 향한 매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일본의 문부과학성,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드러난 실상은
더 참담했습니다. 우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총 3명입니다. 키무라 다카시로로, 코바미 켄지, 야마다 코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 2명 정도가 추가로 가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작은 이러했어요. 2011년 9월 8일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체육대회 줄다리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히로키에게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난이었지만 그 정도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너무 심하게 헤드락을 하는 바람에 히로키는 숨을 못 쉬면서 발버둥을 쳤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던 가해자들은 히로키를 보며 깔깔댔고 그 후로 매일 쉬는 시간마다 히로키를 불러서 장난삼아 장난을 넘은 헤드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히로키는 이때 크게 화를 내거나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하자며 웃고 넘겼던 거죠. 여기에 가해자들은 야, 넌 맨날 당하는데도 왜 웃어? 변태냐? 짜증나네. 라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정도를 점점 올리게 됩니다. 한 번은 화장실로 끌고 가 마구잡이로 복부를 때렸는데요. 이때 너도 때려봐 라며 시비를 걸었지만 히로키는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요. 때려봤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괴롭힘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히로키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꼭 써야 했는데 어느 날 가해자들이 안경을 훔쳐서 숨겨버리면서 히로키는 하루 종일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얼굴에 낙서를 하고 여학생 한 명을 정하더니 가짜로 고백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수치심을 주는 폭력행위는 반 학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괴롭힘이 이어진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히로키는 결국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에게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은 어둡고 조용한 산속에 가서 죽고 싶다라는 힘겨운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로키가 친구에게 죽고 싶은 이유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죠. 친구 또한 힘든 일이 있나 보네.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히로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8일 전인 10월 3일 이날은 가해자들이 히로키를 상대로 말타기 놀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먹으로 안면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히로키가 제발 그만해 라고 애원했지만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날 히로키의 얼굴엔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결국 양호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악질적인 가해자들은 거기에 동행하게 됐죠. 양호 선생님이 히로키 상태를 보고 놀라서 함께 온 가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진짜 대박인 게 이때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제가 때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거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 아니에요? 다행히 양호 선생님이 심각성을 깨달았고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개입해서 좀 정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오후 담임은 히로키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히로키는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고 그냥 손이 얼굴에 닿은 거다. 괜찮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해요. 결국 담임은 별일 아닌 걸로 치부했고 이후 가해자들은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 역시도 히로키가 사망한 후 담임의 진술만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히로키에게 저지른 악랄한 행동 중 하나가 있는데요. 자살 연습이라는 기괴한 악행인데 가해자들은 창틀 밖으로 몸을 아슬아슬하게 내미는 놀이를 즐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히로키에게는 자살 연습해야지 라며 따라하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해요. 히로키는 결국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는데 어쩌면 이 강요된 연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7일 폭력의 가해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범 2명을 포함한 반 남학생 10명 정도가 화장실에서 히로키를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로키야 죽어라 제발. 히로키 애비도 죽어라.
라며 심심풀이로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사건이 있기 3일 전에는 가해자들이 대범하게 히로키 집에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히로키 친한 친구예요. 그렇게 히로키 방 안에 들어간 가해자들은 히로키를 방에서 내쫓고 10초를 세라고 하더니 그 사이 지갑을 훔치고 방 안 물건들을 마구 어지럽혔습니다. 얼마 후 히로키는 지갑이 사라진 걸 알고 가해자들에게 행방을 물었지만 무시당했죠. 방 안 책상과 벽 틈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져서 숨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약 2달간에 걸쳐 집요하고도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던 히로키. 그는 결국 자택 꼭대기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어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도대체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까지나 악랄하게 굴었던 걸까요? 대개의 학폭 사건이 그렇듯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 주간지의 취재에 의하면 그나마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긴 했는데 여기엔 제3자, 한 여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가해자 중 한 명의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날 무심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히로키 역겨워. 소녀와 히로키 사이에 다툼이나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좀 짜증난다고 내뱉은 이 한마디가 가해자들의 가학적인 괴롭힘에 불을 지폈다는 게 동급생들의 증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괴롭힘은 이미 1차 설문조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때 당연히 가해자들도 설문에 참여했겠죠. 당시 가해자가 적은 답변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어줘서 고마워. 죽었다고 들어서 기뻐.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담임선생님. 그는 히로키 죽음 이후 휴직했고 그 어떤 사죄도 없이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교장이 변명을 하게 되죠. 설문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이건 이지매가 아니라 그냥 애들끼리의 싸움 아닌가요? 이 인터뷰에 또 한 번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학교는 분명 교내 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묵인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관련 증언자들은 모두 한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있는 집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가해자 중 주범격인 키무라 다카시로로, 어머니는 해당 중학교의 한 학부모 대표이자 오츠시의 여성단체 연합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설계회사의 대표였어요. 또한 코바미 켄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간호전문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특히 코바미 켄지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이다. 그녀는 오츠시 교육위원회 위원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마다 코야의 어머니 또한 학부모 모임 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교 측의 반응도 충격적이지만 경찰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족은 사건 이후 오츠시 경찰서에 3번에 걸쳐 피해 신고를 계속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피해자 본인이 자살했기 때문에 이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답만 들었어요. 오히려 유가족에게 언제, 누가, 어디에서 괴롭힘을 목격했는지 밝혀라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보도되고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얄미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 7월 18일 히로키 군의 아버지는 가해자 3명에 대해 폭행, 공갈, 강요, 절도, 협박, 김을 손해라는 제목으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반성은커녕 왕따가 아니라 그냥 같이 논 것이다 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2012년 12월 드디어 경찰은 주요 가해자 3명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1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13살이었기 때문에 아동상담소로 넘겨졌다고 해요. 그로부터 1년이 좀 지난 2014년 3월 가정법원은 가해자 3명 중 2명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유가족에게 3,700만 엔, 한화로는 약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작은 승리를 이룬 거겠죠.
여기에 더해 유가족은 오치 씨를 상대로도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문 거죠. 교육부는 같이 설문조사를 은폐하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6년 후인 2021년 오추 씨는 유가족에게 40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장과 담임 또한 징계를 받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는 일명 왕따 방지 대책 추진법이 제출되었습니다. 시가현 또한 별도로 왕따 방지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야만 법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그럼 법이 제정되고 상황이 좀 나아졌냐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에서 학폭은 큰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즈메 건수는 61만 5천 건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학교폭력,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또래로부터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폭행을 당한 그 기억은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응원을,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바도도였습니다.